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겨진 비밀 제2편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게 된 배경을 분석하여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1편에서는 러시아와 유럽 간에 깔린 석유관과 가스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오일과 가스를 판매하여 경제적 성장을 합니다. 유럽은 구소련 시대에 설치한 가스관이 큰 역할을 하여 유럽 소비의 38.8%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12년 만인 2012년 러시아의 GDP가 14.4배나 성장합니다.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치밀한 계획하에 유럽의 온유압 가스를 판매한 돈으로 군사비도 푸틴 집권 시 13배가 증가합니다. EU 국가들의 지나친 러시아 가스 의존도와 석유관과 가스관을 전략 자산화하여 일부 회원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태도,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위협적인 군비 증강, 미국의 셰일가스 잉여 생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나토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대한 가스 공급망 체계의 재편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됩니다. 미국도 나토 회원국의 일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 공급망 재편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가스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암투 과정을 다음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했을까요? 둘째로는 푸틴이 가스라인 증설과 글로벌 가스 공급망을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체첸을 가만둘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넷째는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과 조지아 전쟁과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스 공급망과 크리미아 전쟁과의 관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스 공급망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서방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군비 증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는 미국 셰일가스 잉여 생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망 체계의 재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EU는 러시아를 가스 공급원으로 선택했을까요? 구소련의 붕괴를 전후한 시점에서 2000년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의 유럽과 중동의 정세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치른 아프간 전쟁에서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한 소련은 1989년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1991년 연방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14개의 독립국가가 탄생하고 구소련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됩니다. 그리고 일대 대통령으로 보리스 엘친이 당선됩니다. 1994년 카프카스 산맥 일대의 인구 130만의 체첸 공화국이 탈러시아를 시도하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러시아군이 즉각 개입해 이듬해 5월 진압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 못하고 유가의 큰 폭 하락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발 금융위기 여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유럽에서는 1990년 독일의 통일과 함께 유로존이 결성되고 그로부터 3년이 되는 1993년 유럽의 경제 공동체인 EU가 탄생합니다.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인 중동은 쉬지 않고 폭발하는 하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카티프 민중봉기를 포함하여 폭동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도 발발하고 각국에 흩어져 살던 크루즈족이 독립을 요구하는 집단 봉기도 잦았습니다. 1990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에 대한 폭격의 위협도 증가합니다. 이란에서는 89년부터 96년까지 10년 동안 쿠르드 반군이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1998년 미국과 영국은 바그다드를 폭격하면서 사막의 여우 작전을 감행합니다. 99년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의 봉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두면 EU의 에너지 공급망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의사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유럽의 가장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차에 사회주의 체제의 구소련이 해체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들어선 것입니다. 유럽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러시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 붕괴 후 공백 상태에 빠진 자원관리 틈새를 공략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보이는 곳에 자본가들이 정치가보다 먼저 보이게 마련입니다. 러시아 국영기업들은 1991년 7월 사유화법에 따라 최초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10,000개가 넘는 기업과 중소기업 50%가 사유화되고 국유재산도 각급 지방정부에 분할됩니다.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 신흥재벌 집단이 탄생합니다. 엘친과 결탁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해집니다. 서방의 돈들이 먹잇감을 찾아 러시아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입니다. 월가의 은행들은 러시아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빌리도록 도와주고 신흥 재벌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업 채권을 발행하여 시베리아 동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러시아가 세계 유수의 채권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었던 로버트 루비는 1992년 엘친 정부에 막강한 로비를 하여 골드만삭스가 러시아 정부의 자문회사가 되게 합니다. 1994년 철수했다가 96년 재진출한 골드만삭스는 루브라 폭락 2달 전에 러시아 채권 발행을 성공시킵니다. JP모간도 러시아 국채 25억 달러 발행을 대행해 줍니다. 한 달 사이 100억 달러의 채권이 팔려나갔고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채권 가격을 심하게 후려쳐서 러시아 국가 신인도에 심한 타격을 줍니다. 100달러짜리 채권을 80달러에 수합해주고 다시 한 달 후에 액면가 100달러짜리를 50달러로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루브라는 폭락하고 결국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푸틴은 이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방의 자본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련 연방 해체 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2013년 미국 에너지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카스피해 주변 매장량 탐사 결과 원유 482억 배럴과 천연가스 8.3 TCM 즉 8.3조 큐빅미터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에 1.4조 큐빅미터, 카자흐스탄에 2.9조 큐빅미터, 투르키메니스탄은 0.54 큐빅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눈치 빠른 영국 석유회사 BP와 서방 자본은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에너지 공급처로 러시아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LNG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LNG 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탐사와 개발 생산하는 업스트림과 액화하여 수송하는 미드스트림, 저장 기화 공급 판매하는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합니다. 천연가스와 LNG는 채굴 시에는 같은 가스이지만 운반과 보관 시에 액화하고 사용 시에 다시 재기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춰 액화시키는 시설과 수출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해상으로 운송해야 하니 당연히 LNG선도 필요하겠죠. 수입 국가는 LNG를 사용하려면 수입 터미널에 재기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2인규의 2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밸류체인 비용 중 수출 터미널 건설 비용이 42%를 차지하고 수입 터미널 재기화 시설과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용은 LNG선 제작 비용과 운송 비용으로 20%나 차지합니다. 천연가스 채굴 비용은 전체 비용 중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인 골든패스 LNG 123 터미널의 건설비가 1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정도 됩니다. 연간 18 MTPA 즉 큐빅미터로는 24.8 BCM
규모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53bcm 정도입니다. 수입 국가의 재규화 시설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수출입 국가 모두 추가 비축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데 육상 저장 시설은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LNG선을 개조하여 만든 FSRU라는 해상 시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FSRU와 LNG석은 1척당 약 3천억에서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양국 모두 합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조에서 20조 가까이의 공급망 구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련 붕괴 당시 1991년 유럽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은 395bcm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가스 공급망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북해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독일까지 연결하는 직경 36인치 가스관이 1977년 이미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용량은 16bcm입니다. 당시 독일 연간 소비량이 74bcm이었으니까 총 소비의 26.6%가 이 가스관을 통해서 충당되었습니다. 1983년 이미 아프리카 알제리산 가스도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됩니다. 트랜스 메디테레니안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가스관은 그 길이가 장장 2,475km나 됩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가 325km이니 7.6배나 되는 것이죠. 당시 유럽의 수입 터미널은 프랑스의 2곳, 이탈리아의 1곳, 스페인의 3곳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8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평택 LNG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처리 용량은 30.1 mtpa 즉 3천만 톤이고 큐빅미터를 환산하면 41.5bcm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스를 자체 생산합니다. 푸틴이 등극한 2000년 유럽 가스 소비량은 506bcm으로 1991년 395bcm 대비 28%나 증가합니다. 가스 소비량이 많았던 코로나 직전 2019년 소비 수준의 80에서 90%까지 도달합니다. 1999년까지 북해산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연결되어 공급되는 양도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LNG 수입 터미널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친 대통령 집권 시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러시아의 가스관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집권 이후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 사업에 서방 기술과 자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단히 가스관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스관 소유권을 러시아 최대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에게 넘겨 독점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GDP는 큰 폭 증가했고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파이프라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푸틴 시절 건설한 것들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지원합니다. 유럽 가스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값싼 가스의 공급 필요성과 푸틴 천연가스 판매 확대 필요성이 부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2010년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나 가스 생산 1위국이 되지만 이를 다른 대륙으로 수출할 LNG 터미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방 전략 분석가들이 러시아의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위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정치적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집권 전부터 러시아를 거대한 에너지 회사로 만들어 글로벌 가스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에 대한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이용된 지도와 자료는 월드뱅크, IMF, 유로스태트, EIA 등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